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며 기술주가 왕이다. 그런데 오늘 2026년 2월 8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살펴볼 최신 보고서는요, 이 모든 공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장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며 기술주의 왕자는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완전히 다른 시장의 지도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새로운 지도를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 가지 힘을 딱 짚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 침체 없이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매크로 가속화, 그리고 거대한 투자 부담에 짓눌린 기술주의 취약성,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벗어난 구조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는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 예측보다는 현재 거시 경제 환경과 주요 자산군의 국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 신호들을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매크로 가속화부터 시작하죠. 작년 내내 시장은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를 두고 정말 말이 많았는데 보고서는 아예 노 랜딩, 그러니까 착륙 없이 다시 날아오르는 성장 가속화를 전망하고 있네요. 그 첫 근거로 한국 수출 데이터를 짚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탄광소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이 지표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차트가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집계된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네. 역사적으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확장 국면을 수개월 앞서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보고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ISM 지수가 6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포인트면 사실상 경기가 뜨겁다고 말하는 수준 아닙니까? 모두가 둔화를 예상할 때 정반대의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 다시 말해 다른 나라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부품 비중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전 세계 공장들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아, 따라서 이 지표의 급등은 단순 회복을 넘어선 과열 가능성을 암시하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열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 앞으로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가 실제로 60을 향해 달려간다면 시장이 당연하게 여겼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는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제조업 지표들이 이 과열 신호를 확인시켜주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제조업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첫 경고등이 켜진 셈인데 사실 그동안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다고 느끼면서도 실제 지표는 좋아서 다들 헷갈려하지 않았습니까? 그 혼란이 드디어 끝나가는 걸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음 차트가 바로 그 심리와 현실의 괴리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내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프트 데이터는 경기 침체를 가리키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맞아요. 심리는 정말 안 좋았죠. 하지만 실제 고용이나 생산 같은 하드 데이터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비관적이던 심리 지표가 현실을 따라 급격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지표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2%에서 4%에 이르는 견조한 성장 경로에 안착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그 비관적인 심리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컸는데 이제 그 걱정을 덜어내니 오히려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봐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군요. 맞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경기 침체 우려가 축에 완화되면서 이제 시장은 성장 둔화가 아닌 성장 가속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건 장기 실질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 데이터의 동조화는 견고한 노동시장과 정부의 재정 부양책 효과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길고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 요소를 재점검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견조한 성장이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훨씬 더 끈질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 근거로 무역정책과 관세를 들고 있네요.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차트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 즉 CPI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26년 초 현재 관세로 인한 추가 물가 상승 요인이 약 1%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나요? 네, 여기서 핵심은 이 영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한번 때리고 마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아예 우리 경제의 비용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올려버리는 고정비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전반의 비용을 영구적으로 끌어올리는 비용 인상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정치적 변수가 내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환경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었던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환경을 보고서는 재정 우위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이 실제 자산 시장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음 차트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네, 이 차트는 2020년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주요 자산들의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제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이죠. 네, 국채 수익률이 재정 우위 국면, 즉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환경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 국채는 실질 가치가 마이너스 31%나 하락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전혀 방어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공급이 제한된 실물 자산인 금, 은, 원자재는 견조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무려 플러스 48%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 수십년간 성공 공식이었던 주식과 채권의 60대 40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교과서 같은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가장 안전한 투자는 국채라고 믿으셨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세상입니다. 네, 정말 격세지감이죠. 만약 이러한 재정 주도의 거시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채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경제는 예상보다 뜨겁고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동안 시장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기술주에 대해서는 취약성이라는 다소 의외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AI 혁명이 이제 시작이고 다들 기술주에 열광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열광 속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지적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설비 투자 부담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25년 한 해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규모가 미국 전체 GDP의 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GDP의 2%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맞먹는 돈을 민간 기업 몇 개가 쏟아붓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나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국가 주도의 거대 사업을 능가하는 규모 아닙니까? 솔직히 좀 아찔한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 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과연 단기간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보고서는 오히려 이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쿨링 시스템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AI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도 수혜의 결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붓느라 정작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딜레마네요. 다음 차트가 바로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가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분기별 캐펙스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 차트에 나타나는데요.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그 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의 감소는 지난 10년간 기술주 주가를 떠받쳐온 핵심 동력인 자사주 매입, 즉 바이백 여력을 구조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를 늘렸더니 당장 주가를 방어할 실탄이 떨어지는 상황에 처한 거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볼 때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뿐만 아니라 이 잉여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향후 실적 발표에서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와 자사주 매입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주가 방향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 현금 흐름 악화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미 시장 내부에 균열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술주 관련 차트인데요. 이건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 기술주 대표들을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 ETF가 중요한 지지선인 1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신호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시장 참여도, 즉 브레프 지표입니다. 시장 참여도, 브레트 지표요?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 참여도 지표는 말하자면 군대의 사기와 같습니다. 장군 몇 명, 즉 소수의 대형주가 앞으로 힘차게 돌격하고 있어도 뒤따르는 대다수의 병사들이 지쳐서 주저앉고 있다면 그 전투는 이기기 어렵겠죠.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지금 나스닥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나스닥 100 종목의 비율이 50% 아래로 급락했다는 것은 지수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수의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끌고 가던 편중된 시장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경고등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장군들은 돌격하는데 병사들은 지쳐있다. 그렇다면 설령 지수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 병사들의 사기, 즉 시장 참여도 지표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그 상승은 오래가기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지수 자체의 움직임보다 시장 내부 구조의 건전성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시장의 성장 공식, 인플레이션의 성격, 주도주까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도 위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보고서의 핵심 내러티브는 노 랜딩 성장 환경에서 기술주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실물 경제 관련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비중을 늘려야 할 자산, 즉 롱 포지션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완화된 금융 여건과 아직 낮은 투자자 비중을 고려할 때 신흥국 EM을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둘째, 재정 우위 시대의 구조적 수혜가 예상되는 금,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 경기 과열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산업순환주, 인더스트리얼 사이클리커즈입니다. 반대로 비중을 줄이거나 위험을 관리해야 할 자산은 역시 기술주와 관련된 것들이 중심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비중 축소 또는 해지, 즉 숄트나 해지 대상으로는 앞서 분석한 케이펙스 부담과 현금 흐름 악화 리스크가 있는 빅테크와 시장 참여도 붕괴 신호가 나타난 나스닥 지수를 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 가치 조장 수단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도요. 네, 마지막으로 워치리스트에는 앞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를 확인할 핵심 지표들을 담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정말 60을 넘어서는지, 10년물 실질 금리가 재정 리스크를 반영하며 다지 상승하는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비용으로 전가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포함된 다른 데이터들도 이런 전략적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겠지요. 네, 몇 가지만 더 짚어보면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는 이미 투기적 자산에서 전통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초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경우 최근 단기 투기 폴리전이 정리된 이후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요.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낮아 오히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도 달러가 과거처럼 강력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거시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앞으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향후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